자, 논점 35번 보죠. 근저당입니다. 자, 근저당은 저당권과 뭐가 다르냐? 저당권과는 다르게 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채권 담보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고정돼 있는 게 아니죠. 채권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정한 기본 계약이 있고 그 기본 계약 속에서 정한 결산기라는 게 있겠죠. 결산기. 결산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채권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널뛰기 하는 거죠. 널뛰기. 그죠? 그러다 결산기가 탁 도래하게 되면은 요 시점에서 채권이 뭐가 돼요? 확정되죠. 그죠? 맞습니다. 채권이 확정되죠. 그러니까 결산기가 도래했을 때 채권이 확정되는 거지. 결산기 도래 전까지는 채권이 확정되지 않고 계속 널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 채권, 불확정 채권. 불확정 채권, 불확정 채권 담보예요. 이거를 근저당이라고 해요. 근저당. 자, 근데 근저당은 채권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채권의 최고액을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담보하는지를 정해놓는다. 그걸 가리켜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자, 동그라미 1번 확인합니다. 근저당은요,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최고액 한도로 담보하는 거죠. 최고액 한도. 2번이야. 따라서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해도 근저당은 안 없어져요. 자, 일시적으로 채권이 이렇게 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소멸한다고, 소멸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보통의 저당이라면 소멸해버리죠. 채권이 빵원 됐으니까. 근데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결산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멸한다, 소멸 안 한다. 안 한다고요. 이런 걸 부종성 완화라 그래요. 예, 부종성 뭐라고요? 부종성 완화. 부종성이 완화된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코인이 생각나요. 코인 그래프가 생각이 나요.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코인 막 저기 기억나세요? 초반에 한번 얘기 들은 적 있어요. 그게 엄청 떨어졌다 그랬죠. 떨어졌다고. 그죠? 말씀드린 적 있죠? 최근에 갑자기 올라갔어요. 갑자기 최근에 회복됐어요. 떨어졌던 게. 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한 5배인가 올랐어요, 지금. 배 아프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투자할 것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할 겁니다. 오를 거를 알면은 물론 제가 했겠죠. 오를 거 안다면. 근데 오를 줄 안 오를 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다만 이제 부끄러울 뿐이죠. 그렇게 안 오를 거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올랐죠. 네,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투자를 안 했는데 아버지가 하셨었더라고요. 아버지 지갑을 발견했어요. 아버지 지갑을요. 아버지 지갑 속에 그 코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수익률이 높아요, 지금.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제가. 성분에 잠을 못 자요. 자, 보죠. 자, 동그라미 2번 바꿔요. 3번이요, 3번. 자,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돼야 됩니다. 자, 근저당이 성립하려면은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4번이요. 4번. 최고액 속에 이자가 산입된 걸로 보는 거죠. 이자가 들어간 것으로. 따라서 이자는 별도로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내려가서 채권 최고액 확인합니다. 자,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다. 책임의 한도? 그게 아니다. 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일 뿐 뭐는 아니라고요?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고요. 자, 예를 들어 갑이 채무자고 을이 근저당권자로 돼 있어요. 자, 이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그럼 최고액을 1억 5천으로 해놨다는 건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이 1억 5천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많이 빌려줘야 작게 빌려줘야 빌려준 건 작게죠. 그러니까 을이 가진 채권액
을의 채권액은 뭐 아마도 뭐 1억 뭐 한 2천이나 뭐 그쯤 되겠죠? 뭐 1억이라고 하죠. 1억. 네? 을이 갑한테 빌려준 돈은 1억. 근데 이렇게 최고액 설정할 때는 이렇게 높게 설정하죠. 그죠? 높게 설정. 근데 이때 갑이 돈 계속 안 갚으면은 이 채권액이 늘어날 수 있죠. 1억에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채권액이 결국 2억이 됐어요. 그럼 최고액은 1억 5천인데 을이 받을 돈은 얼마라는 거예요? 2억이라는 거죠. 그럼 갑이 갚을 돈은요? 갑이 갚을 돈은 2억이라는 거잖아요. 을의 채권액이 2억이라는 건, 을의 채권액이 2억이라는 거는 갑의 채무액이 얼마라는 거? 2억이라는 거잖아요. 채무액하고 채권액은 똑같은 겁니까? 왜 똑같은 거죠? 에? 내가 받을 돈이 2억이라는 거는 네가 갚을 돈이 얼마라는 거다? 2억이라는 거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한도라고요? 우선 변제 한도라고요. 목적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 목적물 후순위에 또 다른 저당권자가 있다면 을이 갑한테 받을 돈은 2억이지만 목적물 경매 들어갔을 때 을이 병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 있는 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1억 5천이라고요. 그러니까 최고액이라는 건 우선 변제 한도라는 거죠. 우선 변제 한도. 우선 변제 한도일 뿐 뭐는 아니라고요? 책임의 한도 그거 아니라고요. 책임의 한도는 아니다. 만약에 책임의 한도가 맞으면 갑이 을한테 야 1억 5천이다. 1억 5천이다. 나 1억 5천 갚았다잉. 그러니까 이제 괴롭히지 말고 가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책임의 한도가 맞다면. 그러니까 채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범위가 1억 5천이라는 뜻이겠죠. 책임의 한도가 맞다면. 근데 갑은 1억 5천만 갚아가지고는 책임에서 벗어나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갑은 2억을 다 갚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는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갚아가지고는 책임에서 못 벗어나요. 그죠? 그럼 1억 5천 이거 왜 있는 것이냐? 최고액은. 이 한도에서 뭐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최고액의 지연이자도 다 포함되겠죠. 자, 그리고 1년 제한 없이 다 포함됩니다. 최고액 속에서 우선 변제 받으니까. 경매 실행 비용은 포함이 안 되죠. 3번이요.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최고액 한도 내라면은 근저당에 따라서 담보가 되겠죠. 1년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통의 저당이라면은 지연이자 1년분에 한정이자 후순위가 있을 때. 근데 근저당은 그게 아니라고요. 어차피 근저당은 뭐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니까? 네, 최고액 범위에서 받는 거니까. 최고액 범위 내라고 한다면은 이 지연이자가 뭐 1년치든 2년치든 3년치든 상관없는 거죠. 받을 수 있다. 밑에 4번이요.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말소를 위해서 필요한 변제 범위가 다르죠. 자, 지금 현재 을이 근저당 설정에서 해놓은 채권 최고액은 1억 5천인데 1억 채권액 1억에서 이게 올라가지고 돈 계속 안 갚으셔가지고 이게 2억이 된 거죠. 2억이. 그럼 여기서 채무자 갑은 근저당권자한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때 최고액만 갚으면 돼요? 2억을 다 갚아야 돼요? 2억 다 갚아야 돼요. 이 채무자 너는요. 2억을 싹 다 갚아야 을에 대해서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보호받는 자들 있죠. 만약에 채무자 말고 여기에 물상 보증인이 있다면 물상 보증인 같은 경우는 갑이 돈 빌릴 수 있도록 보증 선분을 말하는 거죠. 담보 제공자 말하는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자한테 변제하고 소멸 청구를 할 때 전부 다 안 갚아도 되죠. 뭐만 갚으시면 돼요? 네, 최고액만. 1억 5천만 갚으시면 돼요. 네? 1.5억이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보호받는 분 또 있죠. 또 누가 보호받아요? 예, 제3취득자예요.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전액을 변제할 필요가 없이 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보호받습니다. 보호받는다. 그럼 얘가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을한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때는 최고액만 갚으면 되겠어요? 싹 다 갚으면 되겠어요? 싹 다 갚아야 되겠어요? 싹 다입니까? 자, 보죠. 자, 기억. 채무자는 저 갑이죠, 갑.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니은이요. 후순위 담보권자. 얘는 최고액만 변제했을 때 소멸 청구,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이 후순위 담보권자 누구예요? 그럼 얘는 다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멸 청구하려면은 싹 다 갚아라. 너도 싹 다 갚아라. 얘는 제3취득자 아니죠? 보호 못 받습니다. 자, 근데 니은, 디귿하고 리을 같은 경우는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 그리고 디귿하고 리을을 잘 나눠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섞으면 안 돼요. 자, 밑으로 내려가죠. 3번 채무액이 언제 확정되느냐. 확정은 총 사유가 지금 4가지죠. 경매 신청, 기본계약 해지, 결산기 도래, 채무자 파산. 이 4가지 사유가 있게 되면은 원래는 불확정이었는데 채권액이 확정됩니다. 확정. 자, 근데 경매 신청과 관련해서 1번에 보시면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직접 경매 신청을 했죠. 그러면 언제 확정되는 것이냐? 자기가 스스로 신청한 거죠. 그럼 경매 신청 시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액은 확정됩니다. 근데 2번은요.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죠. 선순위가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자가 경매 신청한 거죠. 이 경우는 채권 확정 시점이 조금 뒤로 밀려서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확정이에요? 경락대금 완납시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죠. 3번이요.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서 즉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해도 한 번 확정된 채권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확정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공동저당으로 내려가죠. 36번입니다. 자, 공동저당은 채권은 한 개입니다. 채권은 한 개. 예를 들어서 뭐 을이 있고, 을이 채무자. 을이 있고, 채무자가 있다는 건 이제 돈 빌려준 채권자가 있다는 뜻. 그러면 갑이 가진 채권은 한 개죠. 채권은 한 개인데 이 채무자가 담보를 여러 개 제공할 수 있겠죠. X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고 그리고 Y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하고 그럼 담보를 2개 제공하셨네요. 그러면 채권자가 저당권 등기할 때 저당권 등기 한 개면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해야죠. 그죠? 왜냐면 별개의 물건이니까. 여기에도 저당권 등기하고 여기에도 저당권 등기하고 그럼 저당권이 몇 개? 2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슨 저당이라고?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거죠. 공동저당. 그죠? 저당권 2개. 그러니까 채권은 한 개지만 담보 제공받은 그 목적물 개수에 따라서 저당권은 여러 개인 저당권. 이런 걸 공동저당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공동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할 때 같이 경매 신청을 해서 같이 배당받는 안분배당이 있고 이거 동시배당이라 그러죠. 동시배당. 아니면은 다른 시점에서 경매 신청하거나 다른 시점에서 매각돼 버리는 것이 무슨 배당? 이시배당이죠. 이시배당. 그러니까 배당 방법이 크게 이렇게 2가지예요.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안분배당을 받는다는 건 이게 뿜빠이로 가져가라는 거죠. 그죠? 채권에게 비례해서 가져가라는 거죠.
뿜빠이로. 자, 그래서 동시배당은요, 각 부동산 경매대값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한다. 자, 이번에 나오듯이 이러한 동시배당의 부담 안부는 후순위자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자, 20배당으로 내려가세요. 저당 부동산 중에서 일부 매각 대금을 먼저 배당할 때 그때 공동저당권자는 그 매각 대금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2번도 안 보세요. 2번도. 이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대위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더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뒤로 넘어가 보세요. 사례가 나오죠. 이 사례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이 문장들이. 갑은 A에게 3천만 원 빌려주면서 누가 채권자라는 거죠? 갑이 채권자죠. 그죠? 갑이 돈 빌려줬으니까. 누가 채무자고? A가 채무자고. 채권 담보를 위해서 A 소유 X 토지, Y 토지에 1순위 저당권 설정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채무자가 A입니다. 채무자가 A. 그리고 그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 것이 X 부동산, Y 부동산 두 부동산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갑이 담보 설정한 거죠. 그럼 이제 공동저당입니다. 자, X 토지에는 을이 1,8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후순위 저당권 설정. 자, 그러니까 X 부동산에는 후순위에 지금 담보권자 있는 거죠. 누구예요? 을. 저당권자 을이 있는 거죠. 받을 돈 얼마고요? 1,800. 자, 그리고 Y 부동산에도 후순위 담보권자가 있죠. 자, 병이 있습니다. 병. 자, 병이 받을 돈 얼마고요? 1,200. 이렇게. X 토지와 Y 토지의 경락 대금은 각각 4천만 원과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일단 갑이 받을 돈은 얼마죠? 갑의 채권은 얼마죠, 지금? 3천입니다. 갑이 받을 돈은 3천.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현재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X와 Y 중에서 이 X 부동산의 1순위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갑이 1순위죠. 그죠? 2순위가 누구고? 그러니까 Y 부동산 1순위는 2순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출제될 때요. 동그라미 1번. 동시 배당받는 경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출제될 때 동시 배당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동시 배당으로 문제 출제됐으면 뿜빠이야, 뿜빠이. 뿜빠이 하시라는 거죠. 뿜빠이 이거 하시라는 거죠. 그죠? 이거 일본말 아닙니까 이거? 안 돼,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저 일본 싫어해요. 동시 배당. 그래서 저는 일본 거 안 사요, 저는.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 실수했어요. 정치적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동시배당 받을 때 여기서 이제 안분해서 배당을 받아가야 되니까 그 계산식에 대입해서 이제 푸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저당권자 갑은 X 부동산에서는 얼마를 받아가야 되는 것이냐? 일단 갑의 채권에 곱하기 분모에는 부동산에 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합이 얼마예요 지금? 6천. 6천에서 X 부동산 4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러면 이제 얼마 나와요? 아니, 약분을 하세요. 이렇게 약분하시라고요. 그럼 2천이에요. 2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 부동산에서 안분 배당 받을 때 공동저당권자 갑이 배당 받아 가시는 게 2천만 원이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Y 부동산에서는 같은 방법으로 채권액 3천만 원 곱하기 분모에 6천. 2천, 그죠? 2천. 이러면 이제 얼마예요? 1,000이죠, 그죠? 1,000.
그러니까 공동 저당권자가 동시 배당 받아갈 때는 X 부동산에서 2천, Y 부동산에서 1,000 이렇게 합쳐가지고 3천 맞춰서 받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 문제가 나온다고요. 쉽게 출제될 때. 그래서 1번 해보시면은 근데 안분배당이 더 귀찮을 수 있어요. 계산해야 되니까. 밑에 나오는 것들은 계산 안 해도 돼요. 밑에 나오는 것들은. 그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 보죠. 자, 1번에서 따라서 갑이 X 토지로부터 배당받는 게 2천, Y 토지로부터 배당받는 게 1,000이라는 거죠. 근데 2번에 보시면 갑이 X 토지로부터 먼저 배당 청구해서 그 배당액으로 채권을 소멸시켰다. 갑이 여기서 2천, 여기서 1,000 이렇게 받아간 것이 아니라 갑이 지금 여기에서만 배당 청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X 매각대금 4천만 원 중에서 동시 배당을 했다면 갑이 얼마를 받아갔겠지만 2천을 받아갔겠지만 그렇게 안 했다고요. 이게 먼저 팔렸다는 거지. 이게 먼저 팔렸다. 그럼 갑이 승질급하니까 이 4천만 원 중에서 3천을 먼저 받고 가버렸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럼 누가 혈압 올라요? 얘가 혈압 오르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쪼그라들잖아요. 근데 갑이 여기서만 다 받고 가셨으니까 이 Y 부동산에 대해서는 갑이 우선 변제권 행사 안 하고 간 거죠. 이거를 을이 대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대위? 갑을 대위하는 거죠. 갑을 대위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갑이 X, Y에서 안분 배당을 안 받고 여기서만 다 받아가 버리면 을이 받는 게 쪼그라드니까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았던 그 우선 변제권을 누가 대위해서? 을이 대위해서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안분 배당 받아갔다면 Y 부동산에서 1,000만 원 받아갈 수 있었죠? 이거를 대위한다고요. 을이. 이거를 을이 대위한다고요. 자, 그래서 둘째 줄에 이런 말 나오죠. 후순위 권리자 을이 Y 토지에 대해서 대위 행사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번하고 2번이 이제 쉬운 문제예요. 자, 문제는 이제 3번하고 4번이죠. 자, 3번, 4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동시배당이고요. 동시배당은 이제 계산할 줄 알면 돼요. 따라서. 자, 만약에 이게 이렇게 부동산이 두 개가 있고요. 좀 복잡하니까 다시 그릴게. 다시 그릴게. 자, 이럴 수 있어요.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이 자, X 부동산하고 Y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죠. 갑에게. 자, 근데 자, 1번, 2번은 X 부동산, Y 부동산이 둘 다 A 거죠. 채무자 A 거죠. 둘 다. 이럴 수 있습니다. X 부동산은 채무자 A 거. 근데 Y 부동산은 B 거. 이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채무자가 A인데 B는 왜 자기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냐? B가 누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상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겁나 복잡해져. 이런 복잡해져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X 부동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을이 있고 Y 부동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저당 문제에서 이렇게 보증인이 있다. 얘를 제3자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근데 여기만 잘 헤쳐나가면 계산을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답에 근접할 확률은 더 높아져요. 보증인이 있다면 이 경우는 원칙. 보증인이 있다면 이때는 공동저당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받아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간 게 A이기 때문에 A 거, B 거 둘 다 팔려도 일단 먼저 어디서부터 받아가시라고? X에서 받으시라고? Y에서 받으시라고?
저 X에서 먼저 받으시라고요. 이게 원칙이에요. 먼저 배당을 받고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네? 공동저당권자가 다 변제받지 못한 부족분 있으면 그때 누구 거에서 받으시라고? 예, 맞아요. 보증인 거에서. 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증인 부동산에서 배당받는다. 그러니까 X 부동산, Y 부동산이 둘 다 A 거였으면, 둘 다 채무자 거였으면은 뿜빠이 하셔야죠. 그죠? 안부 배당 받으셔야죠. 근데 지금은 둘 다 채무자 게 아니라 한 개만 채무자 거고 나머지는 보증인 거죠. 이러면 뿜빠이 하지 마시라고요. 야, 안부 배당 하지 마. 이때는 누구 거부터? 채무자 거부터 먼저 받아야지. 이때는. 혹시 부족하면 그때 보증인 거 금리시라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갑이 원칙대로 안 하고, 갑이 원칙대로 안 하고 이게 먼저 팔렸어. 이게 Y 부동산이 먼저 팔린 거예요. 그래서 갑이 여기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고 변제 다 받아버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그럼 누가 혈압 오르죠? 누가 혈압 올라요? 혈압 오르잖아요. 혈압 오르죠? 그럼 이때 병은 공동저당권자가 X 부동산에서 행사하지 않았던 우선 변제권 있죠? 그걸 대위하는 거예요. 대위권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공동저당권자 그러면 Y 부동산 말고 X 부동산이 먼저 매각되니까 이 갑이 여기서 먼저 배당받고 역시 집에 가버렸어요. 그럼 누가 혈압 올라요? 얘가 혈압 오르죠. 그럼 얘가 Y 부동산에 대해서 뭐를 행사하려고 해요? 대위권이요. 그죠?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는 대위권이 있지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는 대위권이 없어요. 아니, 왜냐면 물상 보증인 거에서 갑이 먼저 받아갔다. 그럼 병은 당연히 억울하죠. 이 양반아. 병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왜냐면 지금 X 부동산, Y 부동산 중에서 원칙대로라면은 공동저당권자가 어디서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요? X에서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Y에서 다 받아가 버렸으니까 병이 억울하다고요. 억울하니까 대위권 행사한다고요. 자, 근데 갑이 X 부동산에서 다 받아갔다면 얘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얘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얘는 하나도 안 억울해요. 얘는 하나도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다고요. 왜냐하면 고객님 그게 원칙이라고요. 채무자 부동산에서 먼저 받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X 부동산에서 갑이 다 받아갔다면 그게 정상이라고요. 따라서 얘는 억울하다고 안 억울하다고? 안 억울하다고요. 얘는 안 억울하다고요. 따라서 대위권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안 된다고요. 얘는. 그게 원칙이라고. 그게. 채무자 거에서 먼저 받아가는 게 원칙입니다. 고객님. 네. 자, 3번 보죠. 만약 위 사안에서 Y 토지가 물상 보증인 B의 소유였다. 이러면 갑이 X 토지에 대해서 먼저 배당 신청해서 X 배당액 전부로 자신의 채권을 소멸시켰다. 그러면은 을은 Y 토지에 대해서 갑 대위 못해요. 왜냐하면 너는 억울하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야, 원칙. 채무자 거에서 먼저 받아가는 게 원칙이니까 너는 억울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대위권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가 바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권리자죠. 근데 반대로 4번의 위 3의 경우 Y 토지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서 이 Y 토지는 채무자 거예요? 물상 보증인 거예요? 물상 보증인 거죠. 그래서 이 공동저당권자 갑이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고 가버리셨네요. 그러면 Y 토지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 병, 얘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얘는 억울하죠.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할지. 바로 들어 누워버리죠.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권리인 이 저당권 대위 행사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자. 3번하고 4번 잘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3번, 4번을 잘 아시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데 워낙 이 근저당이 아니라 이 공동저당 문제가 워낙 좀 다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7, 8월 달 문제집으로 문제풀이 하죠. 그때 이제 여러 문제를 풀면서 그때 이제 개념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요 사례만 잘 이해하고 계셨다가 문제풀이에서 좀 자세하게 좀 더 다양한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법이었네요. 자, 이제 논점 37번으로 가죠. 이제 계약의 성립으로 갑니다. 계약 총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자, 계약 총론. 첫 번째 나오는 게 일단 계약 성립이죠. 자, 계약 성립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 성립의 모습은 청약과 승낙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의사 실현.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자, 세 번째가 교차 청약이라는 겁니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명시적으로 승낙 의사 표시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정된다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네. 자, 교차 청약 같은 경우는 둘 다 청약하는 거죠. 양 청약이 다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죠. 자, 청약 승낙 볼게요. 자, 먼저 청약부터. 자, 기억에 나오듯이 청약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청약의 유인하고 다르다는 거죠. 청약의 유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거죠. 뭐를 제시하지 않는다? 가격 제시 안 합니다. 니은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게도 할 수 있죠. 디귿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된 후라고 한다면은 제멋대로 철회하지 못하죠.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승낙으로 가보죠. 자, 승낙을 할 때 깔끔하게 승낙 안 하시고 조건 붙이거나 변경을 가했다. 이러면은 기존에 청약 거절하고 새롭게 청약을 한 것으로 보죠. 니은이요. 승낙자가 승낙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죠. 회답의 의무는 없습니다. 자, 디귿. 디귿 유명한 거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가 뭐가 되는 시점에서? 발송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한다. 격승발이죠, 이거. 발신주의. 리을이요. 연착된 승낙. 미음도 연착된 승낙이죠. 자, 먼저 리을부터. 연착된 승낙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늦었으니까. 자, 다만 최초 청약자 측에서 이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미음에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그 기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 이런 연착을 무슨 연착이라 그래요? 사고연착. 미음은 사고연착. 리을은 무슨 연착? 리을은 그냥 연착. 리을은 그냥 연착, 통상 연착. 미음은 사고연착, 사고연착. 자, 이때는 미음 둘째 줄 청약자 측에서 지체 없이 연착에 통지하셔야죠. 연착 통지. 만약에 연착 통지 안 하시면 이거는 계약이 성립한 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연착되지 않은 걸로 다뤄지니까요. 자, 관련된 사례를 보죠. 밑에 쪽 사례 봅니다. 4번 사례. 자, 갑이 을에게 물건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 기간을 10월 30일로 하는 내용의 서면 발송에서 을에게 도달했어요. 혹시 지금 누가 저기 그거 잡고 계세요? 리모컨 누가 잡고 계세요? 에어컨. 부원장님? 여기 안에 있어요. 몇 도예요? 지금 몇 도예요? 25도요? 아, 그래요? 겁나 춥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춥죠? 예. 끄시는 거예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니까요. 예. 자, 사례 보죠. 자, 갑이 을에게 매도하겠다는 뜻과 승낙 기간 10월 30일로 했다.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일단 청약한 거죠. 그죠?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다. 청약을 하시면서 며칠까지 답을 하시라고? 10월 30일까지. 그러면 청약의 의사표시가 을한테 도달이 되고 나서 이 승낙 기간이 정해진 거잖아요. 승낙 기간이 10월 30일이죠. 그럼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하려면은 을의 승낙 의사표시가 10월 30일까지 발송돼야 돼요, 도달돼야 돼요? 도달돼야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해요. 그죠? 이 날짜까지 뭐 하시라고요? 승낙 의사표시가요? 도달돼야 된다는 거죠. 1번부터 청약이 을에게 도달됐으니까 갑은 철회를 못합니다. 이런 걸 청약에 뭐라 그러죠? 구속력이요. 자, 청약의 구속력. 자, 1번 구속력이에요. 철회 못한다. 2번은요. 을이 10월 25일자로 을이 10월 25일자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했고 며칠자로 도달됐죠? 10월 27일. 10월 27일자로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됐다. 이러면 10월 30일 안짝으로 지금 도착이 된 거죠. 계약 성립하는 거죠. 이러면. 자, 근데 지금 갑과 을은 격지자 사이니까 27일자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25일이죠. 요때 계약이 뭐가 되죠? 성립. 격승발 때문에. 승낙 통지가 발송된 25일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을이 10월 29일에 승낙 통지 발송했고 31일자로 도달이 된 거죠. 자, 보낸 게 29일에 승낙 의사 표시를 발송하였고 그것이 도달된 것이 10월 31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바로 지금 연착돼버린 거죠. 근데 사고로 연착된 거예요? 늦을만 해서 늦은 거예요? 늦을만 해서 늦은 거지. 늦게 보냈으니까 늦은 거지. 자, 이러면 이거는 그냥 통상연착이고 늦게 도착됐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하는 거, 성립 안 하는 거. 그냥 성립 안 하는 거죠, 이거는. 하지만 이거를 갑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청약으로 봐줄 수도 있겠죠. 성립은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이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새로운 청약으로 보니까. 4번 을이 20일에 통지 발송했는데 31일에 도착된 거죠. 아니, 이걸 보낸 게 지금 10월 20일에 발송을 했지,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도착이 된 게 10월 31일이라고 지금. 이런 연착을 가리켜서 사고 연착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늦을만 해서 늦은 게 아니라 충분히 여유롭게 보냈는데 늦게 도착한 거. 이러면 사고 연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최초 청약했던 갑이 을한테 뭐 해줘야 돼요? 통지해줘야죠. 연착됐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연착 통지에 의무가 있다. 그럼 이렇게 사고로 연착됐을 때 최초 청약자 갑이 을에게 연착 통지를 하면 을이 했던 승낙이 연착된 것으로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연착된 것으로. 야, 늦었어. 연착된 것으로. 자, 그럼 연착이 됐으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거, 성립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갑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되면은 연착된 걸로, 연착 안 된 걸로 돼요. 이러면 계약이 뭐가 되는 거? 성립해버리는 거죠. 성립해버리는 거. 자, 그러면 갑이 연착 통지를 하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돼버리는 것은 결국 갑과 을이 격지자 사이이기 때문에 며칠자로 계약 성립이요? 발송한 시점. 요 날짜로 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갑이 을에게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10월 20일자로 계약은 성립한다. 자, 넘기세요. 자, 논점 38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요, 요건과 효과로 나눠서 딱 정리하시면 돼요. 막상 몇 줄 안 되죠, 보니까요. 몇 줄 안 되죠. 계속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 하실 때마다. 이것만 보면 합격합니까? 네? 이것만 보면 합격합니까? 그 질문을 이제 가는 학원에서 마다 다 물어보시는 거죠. 합격해요, 이것만 보면. 근데 이것만 보면 합격한다는 게 기본서를 버리고 요약집 다 버리고 이것만 본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서나 요약집이 전제로 되고, 그죠?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가 다져진 상태에서 기억 환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최적화시켜서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신다면은 이것만 알면 합격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규 수업 안 들으시고 이제 그 막바지에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수생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학원에서 뭐 한 3년 공부하셨다가 이제 또 안 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에 계시다가 시험 칠 때 되니까 이제 학원에 오신 분들이 있다고요. 시험 치기 뭐 한 달 전 이럴 때. 그래서 그때 이 자료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고 합격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것만 보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합격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기본서나 요약집으로 이게 다져진 상태, 다져진 상태에서 요걸로 이제 최종 정리하는 용도로 그런 맥락에서 요걸 알면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 예. 자, 빨리 환불 가죠. 자, 개체가 보겠습니다. 자, 개체가 일단 이런 거죠. 자, 매매를 하고,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하고, 자, 갑이 을한테 공장을 팔기로 했죠. 공장을 팔기로 매매 계약 체결했다. 근데 이 공장을 계약이 성립되고 나서 갑이 을에게 인도시키기 전에 멸실된 거죠. 그럼 공장이 멸실됐으니까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한테 공장을 넘겨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불능이라는 거죠. 근데 계약 성립되기 이전부터 불능이었다면 이게 바로 원시적 불능이죠. 자, 그리고 원시적 불능이면서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이죠. 그러면 매매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아니, 왜 무효죠? 네, 원시적 불능 무효예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예요, 무효. 따라서 갑도 을도 책임 없어요. 그냥 효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무효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 불능에 대해서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너 책임져야 돼요. 너는 공장이 멸실됐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도 을한테 팔았어? 갑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이 불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잘못이 없죠. 이 세 가지가 개체과의 성립 요건이죠. 첫 번째 성립 요건, 원시적 전부 다 불능일 것. 두 번째 성립 요건, 이 불능에 대해서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타방은요, 몰랐고 잘못이 없을 것.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몰랐고 잘못이 없었던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갑을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신뢰손해죠. 신뢰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근데 이 신뢰손해는 이행 이익을 넘기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여기서 신뢰손해가 뭔 뜻이죠? 믿었다는 거죠. 뭐를 믿었다? 뭐를 믿었다? 유효를 믿은 거예요. 유효를 믿은 거예요. 갑을 믿은 거 아니에요. 유효를 믿은 거예요.
을은 갑과 체결한 매매가 유효라고 믿었어요.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공장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았어요. 그럼 대출금이 손해액이냐? 그건 아니죠. 대출 받았던 거 조기 상환해버리면 되죠, 다시. 근데 문제는 그 조기 상환 뭐가 나와요? 막 수수료 나오잖아요, 수수료. 그리고 그동안에 이자도 붙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서 을이 받게 된 손해입니다. 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 묻는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이 손해가 컸더라도 계약이 유효했더라면, 유효였다면 을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가리켜서 이행이익이라 그래요. 유효였다면 얻었을 이익이다. 을은 갑으로부터 10억짜리 공장을 사서 공장을 싹 새로 뜯어 고치고 손본 다음에 이거를 병에게 팔기로 했어요. 13억에. 병하고 얘기도 다 끝났어요. 이런 걸 전매 차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계약이 유효였다면은 을이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3억이죠. 그게 이행이익이에요. 전매 차익 같은 거. 시세 차익이나 전매 차익. 아무리 신뢰 손해가 크더라도 이거를 넘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보죠. 요건. 원시적 전부 불능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성립 요건.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이행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 이 세 가지가 개체과 성립 요건. 자, 그리고 밑에 효과입니다.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그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는 거죠. 신뢰 손해입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대출 이자, 조기 상환 수수료, 왔다 갔다 교통비 이런 겁니다. 2번, 그러나 그 손해는 계약이 유효했다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겼을 그 이익액을 넘지는 못한다. 이행이익을 넘길 수 없다. 예를 들면 전매 차익이나 시세 차익 이런 것들입니다. 유효였다면 얻었을 그 이익을 넘기지 못한다. 자, 끝으로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 적용됩니다. 아시다시피 만약에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면은 이때는 뭐가 적용돼요? 예, 맞습니다. 이때는 수량 부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자, 여기까지 개체가고요. 위험 부담서부터는 식사하시고 3시부터 하면 되죠? 3시부터. 그죠? 3시부터 하면 안 되나요? 3시부터 하면 되잖아요. 4시부터 할까요? 안 돼요. 3시부터. 시간 없어요. 자, 3시부터 39번부터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